지금 세상에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 금액 챙기겠다고 수십조 원을 날려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홀랑 팔아넘긴 기술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70%가 무죄 아니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해외로 기술을 유출시키면 간첩죄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겨났습니다. 나라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긴 자들이 멀쩡히 외제차 끌고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이걸 이제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돈에 눈먼 개인의 일탈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들의 뒤에는 40년 전부터 국가 예산을 쏟아부으며 전 세계 두뇌를 쓸어 담아온 거대한 스폰서가 존재합니다. 나사 연구원의 영혼까지 65억 원에 사버린 그 백지수표의 정체. 그리고 바로 그 손길이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자들의 어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복잡한 인연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는 알지리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피자 박스나 뒤지던 좀도둑 시절의 산업 스파이가 어떻게 국가대표 해적으로 진화했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완벽한 통찰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2025년 5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한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가 들고 나가려던 것은 여행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AI 반도체의 심장이라 불리는 HBM 패키징 기술의 핵심 도면이었습니다. HBM, 하이밴드 위스 메모리의 약자로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의 90% 이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딱 두 개의 한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죠. 이 남성은 중국 업체로부터 거액을 약속받고 기술을 통째로 넘기려다 출국 직전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삼성이 5년간 1조 6천억 원을 쏟아부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이 고스란히 중국 창신 메모리로 넘어간 겁니다. 유출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700단계가 넘는 공정 정보를 컴퓨터로 복사한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베껴서 빼돌렸습니다. 디지털 보안망을 아날로그로 뚫은 거죠. 창신 메모리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23년 세계에서 네 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고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 감소액만 5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피해액은 수십조 원에 달할 거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SK하이닉스도 뚫렸습니다. 전직 직원이 화웨이 반도체 자회사로 이직하려고 CIS 기술 자료를 빼돌렸는데 그 양이 사진으로 1만 1천 장입니다. 대외비 문구와 회사 로고를 지우고 촬영해서 유출 금지 자료라는 사실을 은폐하려 했죠.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2024년 국가 핵심 기술 유출 8건 중 절반이 조선업에서 터졌습니다. 한국이 세계 1위를 달리는 LNG 운반선의 연료 공급 장치 설계 기술이 중국으로 줄줄 샜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 총 110건, 피해 금액 최소 23조 원. 그런데 이 110건 중 절반이 넘는 숫자가 중국행이었습니다. 왜 하필 중국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한국 기술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일관된 패턴입니다. 기술 유출범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거액을 제한받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원을 지낸 한 인물은 중국 청두시 정부로부터 4,6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약속받고 현지에 아예 반도체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명성을 이용해 국내 핵심 인력들에게 접근했고 세후 5억 원이 넘는 연봉을 제시하며 20명 이상을 끌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직원은 중국 반도체 회사로부터 파격적인 조건을 받고 반도체 세정 기술을 넘겼고 화웨이로 이직하려던 직원은 몸값을 높이려고 1만 장이 넘는 기술 자료 사진을 미리 확보해뒀습니다. 돈에 눈이 먼 개인들의 일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이 거액의 제안들이 전부 중국에서 날아오는 걸까요?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출된 기술의 절반 이상이 오직 한 방향, 중국으로만 흘러갑니다. 개인의 탐욕만으로는 이 일관된 패턴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한 건 제안의 방식입니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정착금 수억 원에 연구비 수십억 원. 거기에 주택과 자녀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주고 노무까지 보장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 일개 기업이 이런 조건을 내걸 수 있을까요?
뒤에 국가 예산이 깔려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스케일입니다. 실제로 중국으로 넘어간 기술자들 상당수가 비슷한 증언을 합니다. 처음엔 민간 기업의 스카우트 제안처럼 접근하지만 계약서를 들여다보면 지방 정부나 국가기관의 자금이 흘러들어 있다는 겁니다. 청두시 정부와 합작해서 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가 한국 기술자를 영입하고 영입된 기술자가 핵심 기술을 넘기는 구조. 이건 개인 범죄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중국은 언제부터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계를 1190년대 미국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던 피자 회사들의 소박한 첩보전, 그리고 거기서 시작된 사람 빼오기 전략의 원조를 만나게 됩니다. 피자 배달 시장의 왕좌를 두고 피자헛과 도미노가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서로의 신메뉴와 가격 전략을 알아내기 위해 동원한 방법이 걸작입니다. 경쟁사 매장 뒤편 쓰레기통을 뒤져 버려진 주문서와 식자재 박스를 수거하고 물류창고 하역 노동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 밀가루가 몇 포대 들어왔는지를 캐물었습니다. 피자 박스 숫자만 세어도 경쟁사 매출이 손바닥 보듯 보이던 시절, 산업 스파이란 이 정도의 소박한 첩보전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 판을 완전히 뒤엎는 사건이 터집니다. 독일 폭스바겐이 미국 GM의 전설적인 원가 절감 전문가 호세 이그나시오 로페스를 통째로 스카우트해버린 겁니다. 로페스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핵심 참모 7명과 함께 GM의 극비 설계 도면과 부품 단가표가 담긴 상자 수십 개가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GM은 소송을 걸었지만 법정 싸움은 4년을 질질 끌었고 폭스바겐은 고작 1억 달러 합의금으로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빼돌린 기술의 가치에 비하면 푼돈이었죠. 업계는 여기서 냉혹한 교훈을 얻습니다. 서류 몇 장 훔치다 걸리면 증거가 남지만 사람 머릿속에 든 노하우는 증명하기도 되찾기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설계도를 훔치느니 설계도를 그린 사람의 뇌를 통째로 사오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전 세계가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쓰레기통 뒤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기술 전쟁의 새로운 공식은 인재 약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로페스 사건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본 나라가 있었습니다. 기술은 없지만 돈은 있었고 조급함은 넘쳤지만 시간은 없었던 나라.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힌트를 얻습니다. 기업이 한 명을 빼올 수 있다면 국가는 수천 명을 빼올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었죠. 사실 중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베이징,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충격받은 한 지도자가 책상 위에 거대한 청사진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1983년 3월,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전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른바 스타워즈 계획의 발표였습니다. 우주 공간에 레이저 위성을 띄워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하늘에서 요격하겠다는, 당시로서는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구상이었죠. 소련은 물론 전 세계가 경악했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개혁 개방의 초입에 서 있었지만 기술력은 서방에 비해 수십 년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레이건의 발표를 지켜본 덩샤오핑은 뼛속까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총칼이 아니라 기술이 판가름 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3년 뒤인 1986년 3월, 중국 과학자 4명이 덩샤오핑에게 한 통의 편지를 올립니다. 첨단 기술 개발에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덩샤오핑은 단 이틀 만에 결재 사인을 휘갈깁니다. 이것이 바로 863 계획의 탄생입니다. 1986년 3월에 시작됐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863 계획의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국가 예산의 5%,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7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자금이 생명공학, 우주항공, 정보통신, 레이저, 자동화, 에너지, 신소재 등 7대 첨단 분야에 쏟아졌습니다. 한국 1년 국방 예산의 3분의 1에 맞먹는 돈을 오직 기술 추격 하나에 몰빵한 셈입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돈만 퍼붓는다고 기술이 뚝딱 생기지 않는다는 걸요. 기초가 없으면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꼴이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꺼낸 카드는 단순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기술을 가진 사람을 통째로 사오면 된다. 직접 개발하려면 수십 년 걸릴 것을 이미 완성된 두뇌를 수입하면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863 계획은
단순한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화교 과학자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이고 외국 석학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중국 땅에 뿌리내리게 만드는 거대한 인재 블랙홀의 설계도였던 겁니다. 이 청사진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까지는 20년이 더 걸렸습니다. 2004년 베이징 칭화대학교 캠퍼스에 컴퓨터 과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튜링상 수성자가 도착합니다. 중국이 그에게 건넨 것은 사실상 백지수표였습니다. 2004년 베이징 칭화대학교에 도착한 인물은 야오치즈 교수였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종신 교수직을 보장받고 있던 세계 최정상급 컴퓨터 과학자가 미국 국적까지 포기하고 중국 땅을 밟은 겁니다. 중국이 그에게 내민 조건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원하는 연구비 전액 지원,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할 수 있는 전권, 세계 어느 대학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처우가 약속됐습니다. 야오치즈는 칭화대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야오반이라는 특수 영재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곳은 전 세계 상위 0.0005%의 수학, 컴퓨터 천재들만 입학할 수 있는 인공지능 스파르타로 탈바꿈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야오치즈의 성공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돈을 충분히 뿌리면 세계 최고의 두뇌도 살 수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리고 2008년 이 전략을 전 세계를 상대로 본격 가동합니다. 바로 악명 높은 천인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천인 계획, 말 그대로 1000명의 인재를 데려오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실제 목표는 1000명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최정상급 학자에게 정착금 1억 7천만 원, 연구비 8억 원을 기본으로 얹어주고 여기에 주택과 자녀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졌습니다. 국적은 상관없었습니다. 미국인이든 유럽인이든 한국인이든 중국이 원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방위로 러브콜을 날렸죠. 10년 동안 무려 7,000명의 세계 최고급 두뇌가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매년 700명, 한 달에 60명로 전 세계 첨단 기술의 정수가 베이징과 상하이로 빨려 들어간 셈입니다. 문제는 이 화려한 인재 영입의 이면이었습니다. 천인 계획에 참여한 학자들 상당수가 본국에서 진행하던 연구를 그대로 중국에 넘기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아칸소 대학교의 사이먼 앙 교수입니다. 그는 나사를 포함한 미국 정부 기관에서 6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고스란히 중국에 넘기다 FBI에 체포됐습니다. 미국 세금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중국에 팔아넘긴 겁니다. 나사까지 뚫렸다는 소식에 미국 정보기관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인재 영입이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국가주도 스파이 양성 사업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미국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천인계획 참여자들을 간첩 수준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7,000명의 두뇌가 빠져나간 뒤였고 그 손길은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까지 뻗어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 자들,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23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천문학적 피해를 만든 자들은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대검찰청 연구 보고서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기술 유출로 기소된 239건 중 46%가 집행유예, 24%는 아예 무죄였습니다. 10명 중 7명이 감옥 문턱도 밟지 않고 풀려난 겁니다. 운 나빠서 실형을 받아도 고작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살고 나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기소 자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범죄의 기소율은 10명 중 2명꼴에 불과했습니다. 5건 중 4건은 수사 단계에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면 민사재판에서도 기업이 불리해집니다. 기술을 털린 피해 기업은 수사에 1년 반을 쏟아붓고 재판은 4년 넘게 년을 질질 끌고 그 사이 유출된 기술의 시장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피해자가 2번, 3번 당하는 구조입니다. 범죄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정착금 수억 원, 연봉 세후 5억 원 이상을 받습니다. 기술 넘기고 2, 3년 일하면 최소 10억 원 이상이 통장에 쌓입니다. 걸려도 70% 확률로 집행유예, 재수없어 실형받아도 1년 남짓 살면 끝입니다. 출소하면 훔친 돈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비싼 로펌 써서 반성문 쓰면 형량은 더 줄어듭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라 고수익 투자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 이른바 ROI로 따지면 대한민국은 기술 도둑들에게 최고의 시장인 셈이죠.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어이가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이 반도체 세정 기술을 중국에 넘긴 사건. 범행 시점부터 대법원 확정까지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최종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7년을 끌어서 1년 반. 중국의 백지수표 앞에서 대한민국 법이 스스로 누워버린 꼴입니다. 수십조 원의 국부가 빠져나가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대만을 보겠습니다. 2022년 대만 반도체 엔지니어가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TSMC의 공정 기술을 빼돌리려다 적발됐습니다. 대만 검찰은 국가안전법을 적용해 그를 기소했고 법원은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만은 아예 법을 바꿨습니다.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최소 5년에서 최대 12년까지 감옥에 갑니다. 최소가 5년입니다. 우리처럼 최대가 아니라요. 미국은 더 무섭습니다. 천인 계획에 참여했다가 적발된 학자들은 공항에서 FBI 요원들에게 수갑이 채워져 연방 교도소로 직행합니다. 아칸소 대학교 사이먼 앙 교수는 NASA 연구비로 진행한 프로젝트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체포됐고 유죄가 확정되면 수십 년 형을 살게 됩니다. 미국은 천인 계획 참여 자체를 범죄의 증거로 봅니다. 연구비 출처를 숨기거나 이중 소속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연방법 위반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뭘 했을까요? 기술 유출범에게 적용하던 법정 최고형이 15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최고형이니까 실제로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대만의 최소 5년과 비교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입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1위를 자랑하면서 정작 그 기술을 지키는 법은 세계 꼴찌 수준이었던 겁니다. 기술 강국이 아니라 기술 도둑들의 놀이터였던 셈이죠. 다행히 뒤늦게나마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2025년 9월부터 개정된 형법이 시행됩니다. 외국 정부나 기관을 위해 국가 기밀을 넘기면 이제 간첩죄가 적용됩니다. 법정 최고형이 30년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술 유출을 단순한 기업 범죄가 아니라 국가 배신 행위로 보겠다는 선언입니다. 최대 30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 무기징역, 전 재산 몰수가 아니면 4,600억 원을 투자받아 회사까지 차리는 저 거대한 대륙의 자본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 가지 카드를 더 꺼내들었습니다. 사후 처벌보다 중요한 건 사전 예방입니다. 아무리 형량을 높여도 이미 빠져나간 기술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정부도 이걸 깨달았는지 흥미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핵심은 포상금입니다. 기존에는 짝퉁 상표를 신고해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막거나 신고한 사람에게도 특허청장이 직접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국민에게 SOS를 친 겁니다. 수사기관만으로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기술 유출을 다 잡아낼 수 없으니 국민들이 직접 감시망이 되어달라는 요청이죠. 주변에서 갑자기 거액을 만지작거리며 중국 이직을 부추기는 헤드헌터가 있다면, 퇴직을 앞두고 수상하게 USB를 들고 다니는 동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라는 겁니다. 솜방망이 법보다 무서운 게 국민의 눈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하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아직 멀었습니다. 중국은 40년 전부터 국가 예산을 쏟아부으며 체계적으로 인재를 사들여왔고 우리는 이제야 법을 고치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수준입니다.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속도보다 우리의 대응이 훨씬 느립니다. 대만처럼 최소 형량을 대폭 올리고 미국처럼 기술 유출을 국가 안보 범죄로 취급하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싸움은 제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억 원에 수십조 원을 팔아넘기는 사람들, 그들 앞에 놓인 유혹을 얼마나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처벌이 약하면 유혹은 커지고 감시가 느슨하면 빠져나갈 구멍은 늘어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내일부터 조금 더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펴봐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기술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나라의 밥줄을 파먹는 자들에게 진짜 철퇴가 내려지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